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입자의 관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형태 중에 하나를 파동이라 얘기하는데요.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파도 칠 때 같을 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놀러 가서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렇게 파도 칠 때 이렇게 숑숑숑 치잖아요. 이게 바로 파동이죠. 자, 여기에 부표를 띄워놨어요. 부표를 띄워놓으면 부표가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도를 타고 놀겠죠. 근데 얘가 맨날 올 때마다 요 끝까지 해안까지 오나요? 그건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요.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물 입자는요. 이까지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물 입자는 이 안에서 이 위치에서 그냥 파동에 따라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진동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건 뭐냐면 파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만 전달되고 매질은 자기 자리에서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복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자기파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을 알려면 몇 가지 파동에서 쓰는 용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뒤로 가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가 있죠. 이렇게 한 번 진동했을 때, 요거 한 번 진동이죠. 요렇게 한 번 진동했을 때 간 거리, 이걸 우리는 파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한 번 진동했을 때 간 거리입니다. 얘는 간 거리니까 당연히 단위는 미터겠죠. 그리고 얘는 람다 이렇게 쓸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진동할 때 이렇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이 위치 있죠. 기준점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요만큼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가장 아래 지점을 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번 진동할 때 요만큼이 한 번 진동이죠. 한 번 진동했을 때 걸린 시간 있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붙였습니다. 시간이니까 당연히 세크겠죠. 단위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했을까요? 10분의 1번 진동했겠죠. 자, 한 번 진동하는데 2분의 1초가 걸렸어요.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할 수 있을까요? 2번 진동할 수 있겠죠. 이처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로 frequency라고 해서 F라고 쓸 거고요.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여기서 보았지만 진동수와 주기는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또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간분의 거리였죠. 그러니까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쓸 수 있죠. 주기분의 1이 진동수이기 때문에 F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파동에서 속도는 F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미터/세크겠죠. 속도니까요. 자, 여기서 나온 용어들은요, 모두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동에서는 이런 용어로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자, 파동은 횡파랑 종파로 나뉘어져요. 진동하는 방향대로 매질이 이동하면 횡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으면 종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얘는 횡파고요. 진동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걸 종파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파는 음파나 P파가 있고요. 횡파에는 전자기파, 지진의 S파 등이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파동이 이제 다른 매질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렵겠죠. 진동수는요, 파동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속력은 변할 수가 있겠죠. 매질이 다르니까요. 얇은 줄이 두꺼운 줄 만나면 진행하는 속력이 당연히 달라질 거니까요.
자, 그리고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외질은 동일한데 속력은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파장은 짧아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건 바로 요 식을 가지고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파동만의 특징이 있어요. 파동은요, 요걸 할 수 있는 파동이라 하거든요. 반사, 굴절, 회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반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는요, 입사하면 그대로 튕겨나오는 걸 반사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요 매질 있죠? 매질면의 반사 입사각은요, 수직인 선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린 법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각도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한다. 그래서 입사파, 반사파 이렇게 주어집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반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반사를 이용하는 거겠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반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영화관에서는 이렇게 매끈한 면이면 정반사만 일어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겠죠. 일부러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서요 난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굴절입니다. 굴절은요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로 가게 되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스팔트에서 갑자기 모래가 나타나면 확 꺾이게 되죠. 속도가 달라져요. 앞바퀴랑 뒷바퀴랑 속도가 달라지면 꺾이게 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속도가 달라지면서요 꺾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굴절각을 보게 됩니다. 자, 공기는 밀한 매질일까요? 소한 매질일까요? 듬성듬성하죠. 얘는 소한 매질이에요. 물은요? 밀한 매질이겠죠? 상대적으로.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공기에서 속도가 빠르고요. 물에서 속도가 느릴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느린 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법선 쪽으로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이제 굴절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절대굴절률, 상대굴절률 이런 게 있는데 굴절률은요 절대굴절률로 보면 빛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빛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빛의 속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항상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거든요. C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굴절률은 더 크고요. 공기가 굴절률은 더 작을 거예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깔면 되고요. 또 요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접선을 하나 내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접선을 하나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간 거리니까 V1T라고 하고요. 얘도 여기서 요만큼 갔죠? V2T가 되고요. 얘는 공통이죠. 공통. 자, 뭐 요거를 L이라 할까요? 그리고 이게 I고 얘가 R이죠. 굴절률이니까요. 입사가 굴절각. 이게 I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개가 또 90도니까 여기가 별표죠. 근데 얘가 90도니까 여기 I 맞죠? 얘가 여기가 지금 R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별표라고 치면 두 개 합쳐서 90도니까 여기가 R이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잘 보면요. 얘분의 얘 L분의 V1T가 sin I고요. L분의 V2T가 sin R이거든요. 두 개를 나누면 L 약분되고 T 약분되죠. 그래서 V2분의 V1은 sin R분의 sin I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아까 굴절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N1은 V1분의 C, N2는 V2분의 C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V2는 N2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죠. V1은 N1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N1분의 N2는 sin R분의
사인 i다 이렇게 써서 두 개 이렇게 곱하면요. 결론은 굴절의 법칙은 n와 사인 i는 n2 사인 r이다 라는 식을 구하게 됩니다. 되게 빠르게 해서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스넬의 법칙이다, 굴절의 법칙이다 라는 걸 알면 되고요. 굴절률이 작은 데서 굴절률이 큰 데로 가면 그 법선 쪽으로 더 많이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굴절의 법칙까지 얘기를 했고요. 파동은 굴절률이 큰 쪽으로 휘게 됩니다. 자, 요것도 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뭐냐면요. 여기가 아까 공기였고 물이었잖아요. 근데 물에서 공기로 쏘게 되면요. 이번에는 법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근데 얘를 점점점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평행하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실험을 해보면요. 엄청나게 특이한 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전반사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서 공기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어느 순간 쏘게 되면 이렇게 90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굴절각이요. 이거보다 더 큰 각도로 이제 쏘아주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되죠? 반사파가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게 없이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전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90도가 딱 될 때 요 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쏘아주게 되면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안 일어나겠죠. 물에서 공기로 갈 때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는 속도가 느린 데서 속도가 빠른 데로 가는 거죠. 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는 거고요.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만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광통시행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안쪽을 코어, 바깥쪽을 클레딩이라고 해서 굴절률이 다른 물질 두 개를 합니다. 얘가 물, 얘가 공기 역할이겠죠? 그러면 코어에서는 진행 속력이 느리고요. 클레딩에서는 진행 속도가 빠를 거예요. 또 코어는 밀한 물질이고요. 클레딩은 소한 물질입니다. 클레딩은 굴절률이 크고요. 코어는 굴절률이 크고요. 클레딩은 굴절률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코어에다가 이렇게 딱 쏴주면요. 전반사를 통해서 슝슝슝슝 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다르게 쏴주면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겠죠? 되게 좋은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되게 가는 유리관이에요. 그래서 한번 끊어지면 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얘는 해킹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광통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반사와 굴절 그리고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